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미래통합당 유성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총리님,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가 벌써 3년 2개월, 총리님 취임하신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돼서 이제까지 현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경제 정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고요. 또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미래차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DNA 등 주요 신산업 부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지금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던 시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요. 또 그간에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치유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경제 구조도 개편하고 산업 구조도 개편하고, 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ICT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과를 냈던 것처럼 신산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제 정책 기조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 이렇게 세 축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본이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됐습니까? 잘 됐다면은 박수 치고 또 서로 잘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로 봐서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PPT 한번 보시죠. 저기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정부가 자화자찬한 우리 경제의 진면목입니다. 성장, 소득, 소비, 일자리, 투자, 어느 한 게 도대체 전부 최저, 최악,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잘못된 정책 덮어버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통계 확인하시고도 경제가 양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예, 이제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2017년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 18, 19,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고, 그 취임 이후의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1, 4분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상황이 악화된 이제 그런 상태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정부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IMF나 OECD나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1, 4분기 성적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일찍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양호한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일자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 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투입해서 말하여 알바성 일자리, 단기 일자리만 지금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와대에 비치되어 있는 일자리 상황판 잘 있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총리님께서 못 보셨던 일자리 상황판,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황판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황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상황판에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정부는 그 매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심각하게 보고 확인도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3년 2개월 동안 못 봤던 상황판, 일자리 상황판 빨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정 관련돼서 총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재정 건전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 부채가 없는 게 제일 좋죠. 개인도 빚이 있으면 발 뻗고 자지 못하니까 국가도 살림살이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채가 한 푼도 없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입장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그거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또 우리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지 않게 하는 것 등등 재정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관련되는 자료를 정부에 전부 다 그대로 원본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자, 국가 채무 PPT 한번 보시죠. 국가 채무 규모, 증가 속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마지노선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당의 대표 시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인 GDP 대비 40%를 넘겼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총리님께서도 법률로서 국가 채무 부담 한도를 정하는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지금은 대통령 되시고 총리님 되시니까 입장이 지금 많이 달라지셨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 수칙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 하루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섬으로 해서 국가 부채를 줄여나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예, 총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이 정부에서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총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가정에서도 빚을 내게 되면은 이 빚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갚을 건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채무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면은 언제 갚을지 어떻게 갚을지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당연히 중기 재정 계획도 세우고 중기 재정 계획은 예, 저도 앞으로. 직접 짰습니다만 중기 계획 재정 계획에는 국가 채무 상환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 모든 내용은 앞으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국가 채무도 연계된다고 보셔야 될 터이고요. 이제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몰상식이나 모렴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염려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쭙는 말씀은 국가 부채 상환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에 그때 썼던, 지금 현재도 국민들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채를 지금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재정 증가율이 급격하게 높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재정 증가율을 낮춰서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정 관련되는 경고 등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재정 건전화 관련되는 법을, 재정 준칙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 법제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1호 법안으로 재정 건전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셔서 사실 이거 통과시켜 되는데 동의하시죠? 예, 이제 뭐 제가 입법부는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 월권이 될 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만은 이 국회에서 잘 의논해서 그 재정 준칙을 마련해 주시면 저로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맞았을 때 재정 투입을 많이 했죠. 공적 자금도 투입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채를 갚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회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모두가 이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면 큰일이다라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때 유성걸 의원님께서는 정부에 계시고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을 하셨을 텐데,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그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많은 기업들이 그 도산하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IMF가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한 가혹한 재정 운용 방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후에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제사회는 IMF나 OECD나 IBRD나 다른 금융기관들은 우리 또 그리고 피치나 무디스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고 건전성을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만 믿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할 생각은 없지만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그 지출하고 정부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방기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총리님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들으셨으니까 저도 재정은 필요할 때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투입을 하고 난 뒤에 재정이 어떻게 될까, 또는 건전화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뭐 당연히. 자,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잠깐만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뉴딜인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PPT 두 개를 동시에 띄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3대 추진 방향하고 또 지난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3대 전략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창조경제 기억나실 겁니다. 창조경제 4대 기반 사업과 또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너무나 비슷합니다. 또 다음 PPT 한번 보시죠. 한국판 뉴딜 직전 예산 사업들 재포장한 그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듯이 뉴딜 사업이 아니라 올드딜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지금 포장을 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두 개의 정부, 그때의 이명박 정부나 그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두 정부가 표방하고 또 제시했던 정책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시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 나와 있는 정책 설계와 그 내용물이 얼마나 합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지난 두 정부의 그 이제 녹색 성장, 녹색 경제 정책의 집행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서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그래서 다음 정권이 평가를 했을 때 새 정부를 비교해 보면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 집행을 하도록 노력할 작정이고요. 그리고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새 정부의 정책 내용이 다 다르다 하는 점도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이전 정부의 녹색 성장과 창조 경제의 대원칙을 이 정부가 개성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법 개정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 나오시죠. 예. 어제 세법 개정안 냈는데 참 답답합니다. 세법 개정을 보면은 세 부담을 특정 소수에 집중하는 말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너무나 답답한 그런 세법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어제 저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를 보면요, 조세 중립적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플러스인 것만 생각하시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세제도 원칙, 기본 원칙이 어떤 게 있죠? 예, 의원님, 제가 다시 아까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저희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감면이 한 1조 8천억 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너스가 고소득층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소득- 아니고 플러스만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세라는 게 그게 감면해 주는 조세 감면도 있고 또 늘어나는 조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드리는 그 세 부담이 소수 집단에 소수에 집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데 감면해줘서 했다 이런 예, 이야기. 의원님,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 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 우리 부총리 한 말씀합니다. 뭐 공평성과 형평성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성, 형평성. 예.
공평성, 형평성 말고 또 어떻게 있죠? 의원님 뭐 질문 취지가 뭐 뭔지 사실은 예. 우리 아담 스미스 이후로 조세 원칙의 대원칙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담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지 않는 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단순성, 예측 가능성, 책임성, 그리고 확실성. 이거 외웠습니다, 옛날에. 네.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말하여 완전히 누더기식, 그리고 원칙도 기준도 없고 한 그런 세법이 됐습니다. 저는 의원님 누더기로 말씀에 됐습니다. 동의하기 근로소득세 어렵습니다. 지금 면세자 몇 퍼센트 되죠? 예?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39%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 지금 저 면세자 비율이 한 43%까지 올라갔다가 39.8 정도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볼 땐 몇 년에 30% 초반으로 저절로 내려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면세자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겁니다. 또 그 추세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이제까지 근로소득 높여주려고 매년 어떻게 2 합니까? 내지 3%포인트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저희는 조만간 30% 초반으로 면세자 비율이 내려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 지난번에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 세계적인 추세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세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세금조차, 세법조차도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는가? 재정을 공부하고 또 예산을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저는 의원님께서도 기재부에서 이제 근무하셨겠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조세 개편을 매년 합니다만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또는 부담 능력에 맞춰서 응능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그냥 기본 원칙으로 삼고 세제 개편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원칙과 기준 지키는 부총리로 남을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이 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김현미 장관 나오시죠.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네,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것이 주택정책의 최종 지금 목표입니다. 22번이나 발표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미흡한 점도 있고 한쪽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무 정책 안 했으면은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PPT 한번 보시죠. 장관님 꼭 이거 보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정부 정책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하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94년이지만 계속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활성화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제도는 세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대인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 2018년과 19년의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그런 효용이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차 3법 하시죠. 자, 다음에 이번에 법이 통과될 수 세법 있도록 관련돼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처가 장관님, 네네. 세법 관련된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지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왜 세법에 관련되는 사항을 지난 2020년 6월 26일 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논의했습니다. 저의 워딩까지를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기재부 계셔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세제와 금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택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은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정책의 방향도 거기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눈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눈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성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청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